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0일 한홍구 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미리 녹화하는 거라서 4월 3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탄핵이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뭐 탄핵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매우 골치 아파지는데 어쨌거나 윤석열이 뭐 지탱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곧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저쪽은 이 지난 3월 26일이었나요? 항소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탄핵되고 대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로 물고 늘어질 게 파기자판이 아닌가 싶어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 파기 재판해라. 보통 파기 환송을 하는데 환송을 해서 원심법원으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은 또 재판을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끌기 때문에 파기 재판을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파기 재판이란 말 우리가 참 이 계엄령 이후에 법학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헌법 공부도 하고 형사소송법 공부도 하고 헌법재판소법도 공부하고 황우석 사태 때는 또 전 국민이 생물 공부를 이제 한참 했는데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을 조금 이제 전에 과거사 할 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송실가 사건 같은 거 대법원에서 두 번 파기환송을 했다가 이제 뒤집혀서 세 번째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 중간에 파기 재판을 했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뭐 파기 재판은 잘 안 한다고 그때는 그냥 그렇게 간단히 넘어갔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좀 자료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파기 재판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파기 재판했던 사례가 어떤 게 있나 했더니 아이고 이게 또 흑역사가 어마무시하게 흑역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쪽이 붙잡을 마지막 지푸라기죠. 그리고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파기 재판이란 무엇이고 파기 환송과는 무엇이 다른가. 그 다음에 파기재판의 흑역사죠. 대법원이 파기재판했던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는데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보당 사건. 뭐 다 아시겠지만 조봉암 후보 이제 후보였고 진보당의 위원장이었던 조봉암 선생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한 판결이 대법원의 파기재판입니다. 파기재판의 흑역사 중에서 아주 그냥 진한 자취를 남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거사 뭐 이건 대법원이 파기재판을 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과거사 사건 배당금 이자 계산 기점 변경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파기재판 중에서 또 아주 흉악한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에 걸려서 수두룩빽빽하게 많은 사건들이 이 피해를 봤어요. 많은 그래서 뭐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다간 날이 새일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들 추려 보니까 뭐 이렇게 최소한 한 5가지 정도는 또 제가 잘 알고 뭐 약간의 관계가 있는 있다면 있는 사건들이라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납부거부 서창덕 씨 사건, 아람의 회원들 사건 아람회 사건이고 또 정원선 목사님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7번 방의 선물하면은 잘 아실 거예요.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거기 뭐 영화화하면서 영화적인 장치로 유승용 이제 아이의 아빠죠. 아이의 아빠를 좀 약간 이제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 정신장애인처럼 그 이제 묘사를 했는데, 정원섭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그 하여튼 7번 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정원섭 목사님도 굉장히 억울한 경우를 당하셨어요. 이건 정원섭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한번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룬 적이 있는데, 그렇고 또 인혁당 재건이 사건, 제일 유명한 과거사 사건이죠. 그리고 진도 간첩단 박동훈 선생 사건 등등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승태 사법부가 하도 이제 난리를 쳤을 때 헌법재판소가 약간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충분히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양승태 거에 이제 제동을 걸긴 걸었는데, 뭐 그 브레이크가 완전히 제동을 걸고 피해자를 완전히 구제한 건 아니고, 뭐 상당 부분 구제를 했지만 불이익을 본 사람들을 그 당신들은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기왕에 판결을 한 부분들, 앞으로 판결할 부분들은 이제 혜택을 받는데, 기왕에 판결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참 너무 억울하고 기막히게, 우리 박동훈 선생도 그렇고, 여기 뭐 비슷한 케이스지만 정영 선생, 우리 국정원 과거사회 때 제가 직접 조사했던 사건입니다. 뭐 그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승태 사법부가 이제 이런 못된 짓을 왜 하게 됐냐면은, 과거사 사건들이 이제 줄줄이 소가 제기가 되니까요. 우선 노무현 정권 시절 때 그 과거사 진상규명이 개별 사건들이 많이 됐죠.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거는 다 타협을 했는데, 그래도 타협을 안 한 게 과거사하고 병역 거부였어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둘 다 당시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분야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다른 정책들, 뭐 한미 FTA나 대연정이라든가 또 노동 문제라든가 뭐 신자유주의 받아들인 거 등등에서는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제 전공 분야에서만큼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아 맞아, 과거사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과거사 사건이 이제 많이 조사가 됐고, 또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가 되니까,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배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법원에 가서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원이 바로 가해자였던 법원인 거죠. 국가폭력 사건들, 이제 민간 학살처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사건들은 뭐 법원을 거치질 않았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걸로 끝납니다. 중앙정보부 뭐 보안사에서 왜 고문을 합니까? 법원에 가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원이 가해 기구로서 작용을 했는데, 그 법원에 가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재심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도 받아야 하는 이제 좀 얄궂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많이 갔고, 또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제 배상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배상금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이분들의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그분들이 말년에 조금이라도 그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생했었던 가족들, 이 국가폭력 사건이 생기면은 당사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가족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래도 이제 조금 뭐라도 하나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윳돈이 좀 생기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사건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건 잘못은 과거에 저지른 건데 이 지불은 지금 재정에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 특히 보수층에서는 뭐 부담이 된다, 뭐 허리가 휘청한다, 뭐 국가 재정에 너무 부담이 크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깎을 궁리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크게 세 부분야에서 과거사 3대 뭐 판결,
뭐 이제 3대 판결이라기보다 3대 분야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하나는 과거사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상 규명이 됐고 그 다음에 국가가 책임이 있구나 이제 하는 게 뭐 진실화위원회에서 밝혀지고 또 그 다음에 재심을 통해서 이제 그 확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은 이게 또 그 흩어진 피해자들을 또 많이 모아야 하고 또 민사의 증거들 형사의 증거하고 민사의 증거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들을 또 다 모아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그 민사 소송 그 시효를 내는 게 3년이었거든요. 보통 3년이었는데 뭐 이상한 규정을 가져다가 6개월로 대법원이 단축시켜 버렸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6개월 안에 소송을 안 한 사람들은 무효. 6개월 저 재심 판결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소송을 안 냈으면은 다 그거는 소송 낼 수 없다. 이렇게 이런 황당한 그 정말 법 규정에도 없는데 민법에 이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규정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억지로 적용해서 그렇게 만든 게 있고 또 하나는 긴급조치.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는 위헌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아주 묘하게 말을 뒤집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한테 면죄부를 준다고. 왜냐하면 긴급조치는 박정희의 작품이었고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한테 잘 보이려는 뜻에서 긴급조치는 통치행위다. 위헌이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긴급조치에 따라서 그 법을 집행한 경우에는 뭐 긴급조치를 집행하면서 두들겨 팼다든가 고문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배상을 해야지만 긴급조치 자체도 형을 산 거,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 면죄부를 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회라고 해서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이제 뭐 판결을 받거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좀 국가가 배상을 해준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액수가 그때 얼마 안 됐는데 소송을 하면 이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보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뭐 이중 배상은 안 된다. 뭐 이제 하는 거고 그때 보상금 받았으면은 국가하고 화해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제 뭐 이렇게 돼갖고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위자료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판결이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일본 그 저 강제징용 됐었던 분들, 강제 동원됐었던 분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그런 소송들에서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박정희 정권 피해자들이 배상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동 거는 게 아주 노골화됐고요. 그래서 과거사가 역주행이 됐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죠. 참 눈치를 보는 것 치고는 좀 심하다. 했는데 이게 그냥 눈치를 본 게 아니었어요. 이걸 만들어 갖고 나 잘했지 하면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따내려고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고법원을 뭐 만든다든가 또 법관의 해외 그 근무, 파견 근무 자리를 늘린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걸 따내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골치 아파하는 사건들, 과거사 사건, 일본과의 관계된 사건, 그리고 노동 사건 뭐 이런 거를 야들야들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들어다오. 그래서 양승태가 김기춘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랑 거래를 했습니다. 양승태하고 김기춘은 가까운 사이예요. 경남고등학교 그 김기춘이 8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연이 있나 하면은 김기춘 이제 젊은 시절이죠. 둘 다 젊었을 때. 김기춘이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30대 중후반에 대공수사국장을 했고 또 그 양승태는 그때 이제 초임 판사였는데 그때 김기춘이가 만든 사건들의 들한테 사건들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김기춘이가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석이었지만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같은 경남고 출신이고 하니까 서로 잘 알았을 텐데 선배님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했는데 결국 저 김기춘이는 검사 쪽이고 하여튼 일이 틀어져 갖고 그 양승태 요구를 다 안 들어줬어요. 하여튼 이제 양승태가 화가 나서 좀 또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어쭈구리 하면서 양승태의 행태를 사찰하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아주 재판권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정권 말기에 가서는 좀 관계가 틀어졌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양승태 사법농단을 파헤치게 됐고요. 노골적인 재판권을 했다는 게 밝혀졌고, 이게 밝혀지기 이전에 긴급조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양승태 이전에 대법원에서 이미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그런 판결이 나고 일부 배상도 되고 있었는데 이걸 양승태가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가 정말 대법원의 그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급심에서 뒤집어놓는 판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법률만큼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추직법의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을 기속한다, 즉 규제한다, 여기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게 법원 조직법에 있어요. 그런데 하급심에서 그걸 깨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판사로서 이제 상당히 많은 걸 걸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판례를 깨서 그 판례가 새로운 대법원 판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정말 그 판사로서는 상당히 명예로운 거지만 이제 쉽게 도전하기가 힘든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급심에서 반발해서 이런 긴급조치 피해자한테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 했더니 이건 양승태가 심했습니다. 어쭈구리예요, 어쭈구리. 감히 지금 대법원장께서 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어? 그래갖고 그 긴급조치에서 이 배상 판결을 낸 판사들을 징계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법원 내에서도 시끌벅적했고, 이게 또 비밀이 새어나가면서 이게 아마 사법농단 밝혀지게 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고 촛불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아마 이제 요 무렵 양승태가 언제 퇴진했나요? 이때 아마 퇴진했을 겁니다. 그 무렵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이 후퇴시킨 과거사 배상 판결을 일부 다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일부만 바로잡았습니다. 이미 판결 나온 53건에 대해서는 쏘리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을 깰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거를 안 했고, 또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만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한계가 많긴 했지만 일단 아직 소송을 안 낸 사람들은 이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구제를 받았죠. 자, 이건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대법원 파기 재판을 뒤지다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파기 재판을 받아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추진에 차질 없이,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해줘 갖고, 이게 다 권순일 판결인가 했더니 그거는 전혀 다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기 재판에서는 덕을 봤습니다.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상고심 중에서 파기 재판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0.0 몇 %입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이미 한번 이걸 이재명이 받았는데 또 된다? 확률로 봐도, 그러니까 이제 이치로 봐서가 아니라 확률로 봐도 되기가 참 힘든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기 재판이 뭐길래 국힘이 이재명 무죄에 이제 왜 물고 늘어질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2심 엉터리 판결이고 대법원이 파기 재판도 할 수 있다. 파기 재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이, 나경원이, 주진우는 검사 출신이고 김기현이, 나경원이는 판사 출신이죠. 이재명 무죄를 파기 재판해야 한다. 또 이제 김기현이도 그랬고, 예, 그리고 윤상현이
윤상현이는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요새 안 끼는 데가 없죠.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여당 내부에서 대법원 파기 재판 뭐 해야 한다 이제 하는 게 와글와글 시끌벅적했어요. 그러면서 그 또 여기 이제 뭐 뉴데일리 그러니까 저쪽 신문이죠. 저쪽 신문에서 저명 변호사들이 이재명의 항소심이 맞춤 항소심이다.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해야 한다. 뭐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와글와글 시끄러웠습니다. 또 서정욱인가요? 김건희하고 뭐 통한다고 요새 유튜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그렇고 하여튼 뭐 파기 재판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게다가 우리 이낙연 선생까지 아이고 저는 뭐 한때 이낙연이 그래도 좀 무게감도 있고 총리로서 저만하면 잘 하나보다 싶었는데 좀 신뢰가 간 듯한 모습이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저 추락할 때 보니까 정말 이 걷잡을 수 없이 가더니 아유 지금은 이제 정말 저 광주에서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 아직도 자기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요새 망언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직 총리들이 많이 한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총리 하여튼 거물급들 인사들 정운찬이가 또 며칠 전엔 그 이승만을 뭐 천인 이승만 뭐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빨아주는 뭐 이상한 칼럼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유일보 전광훈이가 하는 자유일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이 신속 파기 재판으로 그 최후의 법칙을 세우라. 조희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전에 한번 인노전 사건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대법원장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뭐냐면은 왜 인노전 사건이 처음에 구속영장을 쳤는데 구속영장이 다 기각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홍승상이가 그 서류를 갖고 있다가 고치지도 않고 조희대가 당직선언을 집어넣었어요. 요새는 영장 전담 판사가 있지만 그때는 당직 판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할 텐데 그러니까 정말 복불복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TK 출신의 보수적인 조희대가 할 때 집어넣었더니 바로 도장 찍어줘서 그 인노전 사람들이 이제 다 구속됐던 겁니다. 그 조희대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때 대법원장이 됐죠. 이균 누군가 이제 하여튼 뭐 그 사람을 낙마시키고 차라리 그 사람이 더 낫지 않았나 행태를 보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고 이제 조희대가 들어갔고 그래서 양승태 조희대 뭐 해서 이 지금 사법 카르텔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뭐 이걸 하려고 한다. 별의별 소문들이 이제 다 들었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당에서 이제 파기 재판 해야 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에서는 대체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은 20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심 사건 2419명 요건 이제 아마 원고 피고 명수로 계산한 겁니다. 그 중에서 파기 재판된 건 15명으로 0.073%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파기 재판 1%도 아니고 0.073%니까 뭐 10,000명 중에 7명 정도 되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다들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랬고 파기 재판하고 파기 환송 이제 무엇이 다른가? 파기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는 건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아마 파기 재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판결문을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한번 파기 한번 해봐.
하는 식으로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대등재판부 판사 3명이 아주 작심하고 아주 발언들을 하나하나 쪼개갖고 근거를 다 대고 대법원 판례 다 해가면서 이제 이게 왜 유죄가 나올 수 없는가 완벽하게 판결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변호사들 상세히 검토한 양반들이 다 이건 절대로 파기 될 수가 없다. 이제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게 마지막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억지를 쓰는 거예요. 때를 부리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396조 1항이 이거고 그래서 판결을 할 수 있다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파기환송을 많이 합니다. 조금 이따 통계 보여드릴 텐데요.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그 원심법원으로 이제 사건을 돌려 보내는 거예요. 원심법원으로.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을 많이 하고 우선 상고 기각이 제일 많고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파기환송, 자판 합쳐봐야 한 3%나 될까? 뭐 이제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396조 2항에 보면 제3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그런데 368조가 뭐냐면 불이익 변경의 금지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잘못 읽고 이건 저 무거운 형이 아예 안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착각을 했다가 다시 읽어보니까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한 사건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검찰이 피고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에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검찰이 상고한 경우에는 뭐 형도 무겁게 줄 수 있고 또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2023년 이제 기자들은 그걸 보고 썼는데 저는 2022년 사법연감밖에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대략 요게 이제 상고심에서 그 민사의 경우에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한 4% 정도. 근데 이제 여기 이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5%대로 16%대로 그 파기환송 파기 자판이 그 상고 사건의 12.8%나 되는 걸로 확 늘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민사 사건의 경우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형사 사건이죠. 형사 사건은 이 사법연감의 통계가 파기환송하고 자판을 나누지를 않았는데 뭐 한 4.3% 뭐 3.7% 6.8% 뭐 해서 한 5, 6% 정도가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0.073%라고 한 것보다는 좀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만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있고 파기율은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보는 건가? 여기 파기율이 한 2%대로 설명을 했네요. 여기 파기율 A와 파기율 B가 어떻게 다른가요? 파기율 A는 인원으로 나눈 거고, 판결 인원. 이건 이제 아마 사건 처리 형식이 이제 아마 그 바뀌면서 파기율 B로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한 2%대가 형사사건에서는 파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심 파기율이 아까 18년, 19년에 확 치솟았다가 그 상고심 파기율이 이제 떨어져서 한 3, 4%대로 있는 게 추입니다. 그래서 파기되는 사례가 굉장히 낮고 파기돼도 파기 환송이 파기 자판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대법원 파기 재판을 놓고 네이버에서 검색했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0년대가 많죠. 50년대가 그 사건들이 많고 여기 이제 69년 그다음에 97년은 이제 조금 약간 삐죽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법원이 파기 재판한 게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으로 125건이니까 이건 한 40건쯤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50년대는 매일경제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 조선, 동아, 경향 세 개에 같이 실리니까 뭐 아마 못 실려도 2개씩 정도는 실렸을 테니까 뭐 50건, 많아요 50건. 보통 아마 한 3, 40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집중이 됩니다. 61년도에 형사소송법에 고쳐지거든요. 근데 50년대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보다 파기자판을 많이 했습니다. 50년대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상급심이 대법원이 하급심을 불신했다는 얘기예요. 우선 간단한 사건, 아주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파기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신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이 1차 개정이 되면서 상고 이유가 상고를 해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상고해도 된다 하는 걸 16가지였는데요. 그 우리 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 이걸 4가지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61년에는 4.19 재판, 5.16 혁명 재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이제 이게 상고 문제가 재판부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또 많이 발생을 했고 69년도에는 동백님 사건, 97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서 파기 재판 얘기가 그 많이 나왔어요. 69년에는 파기 재판이 있었고 97년에는 파기 재판 할 것이다라고 했다 파기 재판 안 하고 그냥 그 판결하는 식이 됐는데요.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기 재판 역사를 보면은 54년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되면서 구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일본법입니다. 일본법. 법에 사실 오인과 양형의 경중이 상고 이유가 안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 현재 형사소송법도 거의 그렇습니다. 양형은 징역 10년 이상은 상고를 할 수가 있지만 10년 이하에는 상고가 안 돼요. 그래서 양형은 기준이 아닌 게 됐고 사실 오인도 우리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다. 뭐냐면 사실관계는 보지 않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확정된 걸로 해놓고 요 그 사실관계에 이 법을 적용한 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만 검토하는 게 그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심은 다 법률심으로 되어 있고요. 양형의 문제에서는 징역 10년 이상만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일본법하고는 달리 사실 오인과 양형의 경중을 상고 이유로 그 삼았기 때문에 상고 사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고 그 사건이 늘었는데 형사 사건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처럼 사건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법원의 문턱이 높았고 변호사를 산다고 그러죠. 변호사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고를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382건이 그 상고가 됐는데 그 중에서 상고 기간이 274건, 그리고 파기 자판이 97건, 파기 완송이 11건으로 아마 거의 한 9배 가까이 파기 환송보다 파기 재판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 하급심에 대한 불신이라는 게 다 걸릴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아주 간단한 사건. 그 형을 법률을 정말 잘못 적용해서 했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냥 간단한 경우에 그 대법원이 돌려보낼 필요 없이 이제 자기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급심으로 보냈다가 못 믿겠다 싶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년대에는 파기환송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많이 했고, 또 지금은 어디서 하냐면은 군사법원이 또 이제 이제 초임 법무관들이 가서 판사도 하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뭐냐면은 지휘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기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법원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형사소송법, 즉 54년에 이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파기환송 이유가 이렇게 16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의 업무가 많아서 그때는 대법원 판사가 이원제였습니다. 대법관이 있고 대법원 판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두죠. 그런데 실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재판에도 개입을 하고, 재판연구관들은 지금 대법원 판사의 지시에 의해서 판례를 정리한다든가 판결문 초안을 잡는다든가 뭐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때는 상고 이유도 폭이 넓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 아니에요. 대법관과 구분되는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재판에도 개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61년도에 이제 형사소송법을 고치면서 이 상고 이유가 4가지로 줄어들었어요. 4가지로 줄어드는데, 이재명을 검찰의 선거법 사건을 검찰이 상고할 때 어디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어떻게 했던지, 헌법 해석 착오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게 아니라 판례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형량도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도 아니라 무죄가 나온 사건이고 하니까 검찰이 어떤 이유로 만들지 이미 상고를 했을 테니까 그거 찾아봐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요 61년 개정안하고 54년 걸 비교할 때 요 15, 16번 항목 삭제된 게 중요한데, 사실의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요게 이제 빠져버리니까 그 상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건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하급심 판결에 오류가 많은 경우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대법원이 파기재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법원 파기재판이 부정적인 사례들이 참 많은데, 눈에 띄는데 긍정적인 사례도 이제 두 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건 69년도에 결사의 자유를 옹호했었던 사건이 있고요. 부정적인 거는 진보당 사건과 과거사 사건 배상금 이자 계산 기점 변경이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대법원이 파기재판한 것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판결을 내린 사례는 이것도 내란죄 관련이에요. 69년도에 이제 이게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진 걸로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원고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하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위수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수령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일회담 반대는 사회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고, 박정희가 너무 줄속으로 처지한다, 굴욕 외교다 이제 하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때 예비역 장성도 그냥 보통 장성들이 아니고 박정희 정권 하에 5.16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 장관을 지내거나 참모총장을 지낸 군에서도 아주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12명인가가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그래서 이 애국자들인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함부로 다치게 마라.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걸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잡아들이고 구속도 하고 하다가 아마 박정희의 엄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세게 처벌해라. 그래서 시위 군중들한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낸 것을 내란죄로 걸었습니다. 내란 선동으로. 아주 아마 요새 국민의힘 애들이 삐걱하면은 이재명이 내란죄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이제 그렇게 떠드는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듣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공보부, 그땐 사회단체 등록을 공보부가 관장을 했는데, 이
저 장군들, 예비역 장성들이 소속된 단체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국수호 협회에서 공보부 장관을 상대로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 파기 재판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를 각하한 이유는 이거 저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취지가 뭐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은 원고 폐회소지만 내용상 완승. 너무 당연해서 소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결사 자유를 옹호한 중요한 판결로 됩니다. 그래서 71년 저 아니 71년 그 위헌파동 저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 만큼이나 중요한 그 사건이었죠. 예. 그러니까 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내란 선동 혐의로 그 4명 퇴역 장성 4명을 추가 기소했다. 대모음 우체는 조국수호협회 이 단체를 이제 여기서 불법 단체로 해서 결사 자유 문제로 조국수호협회 그 제소에서 이제 판시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요 기소하던 날이 보면은 수도 서울의 공포와의 밤 언론인 집에 폭발물을 터뜨렸다. 이거 누가 터뜨렸습니까? 방첩대 이진삼이 나중에 육군참모총장 지낸하고 체육부 장관 지낸 이진삼이 지시죠. 그 동아방송 저 제작 과정에 테러를 당해갖고 이렇게 누워 있고 이제 이런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사건. 예, 오늘 아마 여기 진보당 사건까지만 하고 좀 일부를 거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네요. 진보당 사건은 조봉엄 선생, 박기출 선생, 김달호 선생, 또 윤길중 선생 등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봉엄이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2강 1중 구도였다가 치고 올라와서 양강 구도를 형성을 했고 그때 나온 말이 조봉암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고 그 조봉암을 잡아 죽이지를 않았습니까? 사법사진을 했는데 그 사법사진의 과정에 파기 재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1심에서 유병진 판사라고 그 재판관의 고민 이런 거 아마 부역자 얘기할 때 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 특별조치령에 의해서 부역자를 처벌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전쟁이 났을 때 운이 좋게 피난을 갔어요. 한강다리 끊기기 전에 피난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제 판사를 하는데 특별조치령으로 사람들이 잡혀온단 말이에요. 나 이게 법은 특별조치령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특별조치령은 단심이고 또 형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인민군한테 밥 해줬다고 하면 징역 한 10년 정도는 금방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전쟁통에 총든 사람이 와서 밥 해내라고 하는데 밥 안 할 도리가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밥 지어달라고 하면 밥 지어주고 집회 나오라고 하면 집회 나가고 만세 부르라고 하면 만세 부르는 신용해야죠. 근데 그걸 갖다가 부역했다고 해서 이제 중형을 주니까 유병진 판사가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피난 못 가고 그랬었으면은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게 징역 10년까지인가 징역 10년 15년을 때려야 하는가. 그리고 무기 사용도 많았고요. 앞줄 사용 뒷줄 무기란 말이 나올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하는 그 마음에서 재판관의 고민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판사죠. 그래서 조봉암 사건을 이제 맡았는데 이분도 이제 이게 딱 보니까 다 무죄예요. 다 무죄. 그런데 겁이 났던 거죠. 사실은 이 판결이 잘된 판결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이지만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다 무죄다라는 식의 얘기를 어디선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드린 말씀인데
하여튼 저 다 무죄 주고 싶었지만 좀 이분도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만큼 막아내면은 나머지는 상급심에서 해주겠지 하고 조봉암한테는 이제 완전 또 어차피 하급심에서 완전 무죄를 줘봤자 상급심에서 뒤집으려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간첩죄는 무죄를 줬어요. 이건 뭐냐면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다른 좀 말랑말랑한 부분에서 뭐 금품수수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걸어갖고 징역 5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고인이 대부분 이제 풀려난 거고요. 17명이나 무죄도 풀려났고 또 3명은 집행유예도 나왔고 그 조봉암하고 이제 양명산이 각 5년을 받아서 굉장히 그 예상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겁니다. 조봉암은 형을 받고 빙그레 웃었고 양명산은 형을 받고 하고 이제 탄식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판결이 이렇게 이제 그 진보당 피고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조봉암도 죽을지 말지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살리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악명 높은 법원 난입 사건을 촉발하고 또 유병진 판사의 제명 탈락을 촉발했습니다. 여기 이제 무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검사예요. 조인구. 그 4.19 때 치안국장 했었죠. 조인구는 씁쓸하게 웃고 있고, 조봉암 선생은 이제 환하게 웃고 있고, 사형받을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근데 이 양명사는 왜 이러고 있냐면은 이게 정말 오태일 딱 전형적인 오태일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 이제 특무대가 사건을 조작할 때 양명산이 협조한 셈이에요. 이제 특무대의 이중첩자 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조봉암한테도 와서 돈도 주고 이제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빼줄게 했는데 똑같이 5년이 나왔단 말이야. 자기는 무죄 받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좌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2심에 가서는 이 자백했던 걸 부인을 합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요거 얼마 전에 법원 난입할 때 그 설명드렸습니다만, 판결에 거역하는 시위대, 친공 판사 없애라 하고 법원에 밀려들고, 그렇게 했더니 세 판사는 이제 피신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신문인데요. 이건 아깝게 동아일보고 이건 조선일보입니다. 진보당 사건 판결에 이제 항의하는 청년들이 법원에까지 난입했다. 이제 유판사 타도를 절규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사람은 치안국 과장이에요. 그 치안국 특정과장이라는 게 특별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일선 정보 책임자입니다. 법원에 이제 볼 일이 있다가 시위대가 들어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나갔다가 저 멱살잡이를 당한 거죠. 아마도 특정 과장이 이런 그 청년단체들을 관리하는 데도 일정하게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난 뭐야 하고 아마 하수인들이 못 알아봤는지 이렇게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그래가지고 간첩죄를 적용하라. 요 글자가 가지였지만 용자겠죠. 뭐 이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반공포도는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일설에는 이정재 부하라고 했는데 구도가 그럴지 모르겠고, 신도환은 반공청년단을 만든 거 요거보다 몇 달 뒤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반공청년이라고 하면은 주로 반공포도 석방 때 남은 이민군 포도들. 그러니까 뭐 그 이민군이라는 거는 남쪽 출신 의용군도 많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을 반공 청년들이라고 많이 했는데 꼭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단이 이제 법원에 이렇게 머리띠 들고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하긴 뭘 했냐면 여기 변옥주라고 고등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이 만나지는 않았고 고등법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표 3명인가 뽑아서 고등법원장하고 면담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법원에 난입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거고, 정부 수립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제 그렇지만 그냥 법원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뭐 했어요? 아우성을 친 거죠. 고함 치고.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담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요번에 서부지법 사태에서는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2심에서 이게 뒤집힙니다.
진보당 사건은 한번 기회 될 때 이제 한번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 2심에서 이제 판결이 뒤집혔는데 조봉암이 사형을 받게 되죠. 양명선도 사형을 받습니다. 1심에서 이제 볼 때 양명선의 자백이 간첩죄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양명선이 1심에서 중형을 받고 난 다음에 2심에서 자백을 번복합니다. 지금 누굽니까? 김진성이었나요?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 재판에 걸린 게 위증죄가 걸렸죠. 그 부분은 그거 좀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다. 뒤집어야 한다고 이제 하는데 요거는 재판을 빨리 진행해도 대선 전에 재판이 2심 시작이나 할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나오고 난 다음에 1심 무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위증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굉장히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재판을 할 때도 하여튼 판결 결과가 묘하게 나온 게 이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이재명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을 좀 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자기가 위증죄를 인정한 것 자체가 검찰의 회유와 공작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검찰에 다른 사건으로 걸려 있어서 위증죄로 처벌받으면은 이제 징역 한 6개월 정도 사는데 다른 거 알선수재인가 그거는 징역을 몇 년 살고 또 그다음에 재산상의 압수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증죄를 인정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양명선은 2심에서 자백을 번복했어요. 그런데도 판사가 자백 1심에서의 자백을 갖고 유죄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 김용진이 유죄를 인정하고서 조봉암과 양명선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들도 전원 유죄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김용진이가 왜 그랬냐? 김용진이 북에서 내렸어요. 북에서 내려온 판사들이 많지만 김용진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48년 이제 9월에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 날 때까지 2년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판사 검사를 생활을 했습니다. 판검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상을 의심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유태흥을 여기서 했네요. 여기서 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유태흥도 북에 끌려갔다가 납북됐다가 탈출해서 왔는데 여전히 그거는 탈출해서 귀환한 반공투사가 아니라 의심을 받는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유태흥 자신도. 이제 아무튼 그랬으니까 이렇게 북에서 판검사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이 의심을 받는데 이걸 누가 신원보증을 서줬냐면은 동향 출신이 오제도는 천의 반공검사 아닙니까? 오제도가 보증을 서줘갖고 법원의 판사로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판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일제 고문을 통과한 사람이 몇 명 안 될 테니까 나 판사 시켜줘 했더니 뒤늦게 한국전쟁 때 쫄래쫄래 내렸는데 저 사람 일제 때 고문한 사람 맞아요 하고 법원에다 취직을 시켜준 게 오제도였단 말이에요. 오제도가 그때 대검 정보 담당 대검 검사였고 그래서 오제도 조인구가 협업을 해서 진보당 사건을 기소한 거였기 때문에 진보당 사건에서 오제도한테 이제 꾸벅 죽어야 하는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58년 10월이었고요. 그리고 59년 2월에 가서 4개월 후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판결을 파기 자판을 한 겁니다. 조봉암, 양이섭, 양명선 다른 이름이 분명히 양이섭일 거예요. 양명선이 가명이고 그래서 두 사람한테 사형있고 간첩죄 유죄, 박희출 등 15명은 무죄. 그래서 그러니까 2심에 비해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목표가 조봉암이었으니까 조봉암은 죽이고 대신 2심보다 15명을 무죄로 풀어줬으니까 2심에서는 17명 전원이 무죄였다가 여기서 15명을 풀어줬으니까 이제 우리 많이 봐준 거야. 약한 거야. 이제 그렇게 거고 파기환송하지 않고 파기재판한 거는 파기환송을 했을 때 2심에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명산이가 2심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게 더 그 구체성 있고 진실한 증거다라고 법관이 인정하면은 2심에서 또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려고 자판을 해버린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 진보당 사건 때 이 주심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읽을 때 형량을 얘기할 때 무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그 당시에 법정이 녹음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야 난 무기라고 들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가서는 사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앞부분에서는 무기라고 그 잘못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뭐냐면은 처음에 무기징역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경무대 그다음에 검찰 그쪽의 의지가 아닙니다. 조봉암은 이번에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전달돼서 대법원이 판결을 변경했다. 합의해놨던 것을 변경했다. 뭐 지금도 이제 윤석열 파면 문제를 놓고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이때 이제 진짜로 그 변경했다고 그리고 마침 또 이런 사진을 찍혔어요. 뭐 대법원 판사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고개를 맞대고 어떻게 할까 이제 하는 그게 찍혀갖고 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그러네요. 대법원이겠네요. 예. 그래서 가운데가 아마 주심 김갑수 같고 이거 한번 대법원 판사 얼굴들 갖고 사진 이게 한한진이고 뭐 2명 알아보겠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또 기가 막힌 거는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을 맡은 게 사형 때린 놈이 맡았으니 그걸 재심을 인정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김갑수 남자예요. 김갑수 우리가 이제 그 법비 중에 법비라고 유튜브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김갑수가 조봉암 사형 판결하고 재심 신청도 김갑수가 맡아서 이제 기각했고 기각된 다음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법비 중에 법비 그 김갑수가 아마 이제 그 요로에 통하는 이들 재판사 압력이 가해지는 루트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일종의 사법거래라고나 할까요? 이 조봉암 저렇게 그 사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대법원 그 판사들 차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다체 승용차로. 그리고 이제 그 차 번호를 매길 때 사법부 서열을 국회보다 앞으로 당겨줬던가? 아니야, 국회는 다음인가? 하여튼 대법원 판사들의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관급 중에서 아마 제일 높게 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승용차 번호 줘가지고 이렇게 장관들 대법원 관들 그 지위가 높아진 게 그 김갑수 덕이다. 그리고 행정감각, 보수형, 굵은선, 주석호걸 뭐 이게 다 이거 김두식 교수 얘기예요. 조봉암의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유병진 판사 같은 경우는 영향받을까 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녔는데 참 대비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김갑수가 이게 참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조봉암을 사법살인 시킨 장본인입니다. 근데 뭘 했냐? 81년도에 이제 전두환이가 50을 만들면서 무슨 그 장난을 했냐면은 우리는 독재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정희 때와는 달리 그 사회당 혁신계 정당을 용인해. 박정희 때는 이제 통일사회당을 용인했지만 대표 잡아놓고 뭐 해서 그 유야무야 되고 있었는데 우린 정당 만들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신정당하고 원래 고정훈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앉혔었는데 고정훈하고 김갑수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고정훈이 뭔가 때문에 이제 날아가고 그래서 결국 신정당을 하던 그 김갑수가 신정당하고 민주사회당이 합쳐서 신정사회당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당을 만들었어요. 신정당은 처음에 보수 정당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조봉암을 파기재판으로 사법사라는 자가 전두환이 만든 어용혁신정당 신정당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조봉암 파기재판한 사법사인의 주요 김갑수가 비상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비상조치령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데 이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만들었냐면은 장경근이 국방차관 장경근이하고 내무차관 김갑수하고 둘 다 일제 고문 출신입니다. 김갑수는 경성제대, 장경근은 동경제대 출신인데 그래갖고 이제 형을 쭉쭉쭉쭉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무거운 형이죠. 무거운 형. 사형 무기에 징역 10년을 처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두식 교수 평이 뭐냐면 혼자 살겠다고 시민을 버려두고 도망친 최고위 공직자들이 대전에 자리 잡자마자 가장 먼저 이런 악법부터 제정한 것이 놀랍다. 예,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김갑수가 내무차관에서 물러나서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뭘로 떼돈을 벌었냐면은 자기가 만든 비상조치령으로 사람들 하도 많이 잡아가고 서대문 근처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냈는데 서대문 형무소 오가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서 이제 사건들을 의뢰해서 변호사 사무실 그거 보고 이제 들어와서 의뢰를 하는 바람에 변호사로서 아주 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끊고 도망치면서 수천 명을 학살한 악법을 만들고 그 돈으로 감옥 간 사람 변호해서 떼돈 벌고 한 게 이제 김갑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또 파기 재판을 해서 어떤 사건들이 적용이 됐나. 그래서 이제 정말 민주주의의 무덤이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이 돼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파기 재판의 부정적인 사례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진보당 사건을 들 수 있고 또 이것도 만만치 않게 조봉암 같은 분을 살해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사건이 과거사 사건 배상금 이자계산 소동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댓글은 오늘 이제 없고요. 그래도 이 말씀은 꼭 좀 드립니다.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보내드리는데요. 우리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출판사로 원고가 넘어가 있지만 계속 고치는 일들을 해야 하고요. 올해 책을 몇 권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달까지 적어도 판검사편 판검사편이 저희 12권 편집 기준으로 했을 때 3권입니다. 12권으로 하면 750 한 800페이지가 나와갖고 대단히 고민인데 책을 나눠서 내면은 또 20권이 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하고 상의 끝에 일단 750페이지 각권 750페이지 내외로 한번 맞춰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도와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푸라기도 저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극우파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파기재판을 이제 외치고 있는데 파기재판 맞지도 않고 가능성도 힘들고 될 리가 없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파기 재판이 또 우리 사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나? 이 진보당 사건은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 네,
70년이 다 돼가죠. 70년까지는 아직 안 됐구나. 65년. 뭐 그 조범 선생이 돌아가신 게 59년이니까 제가 5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만큼 오래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손해배상 그 기점 따진 거 그거는 최근 한 10여 년 10년 이내의 사건이기 때문에 보다 생생한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